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김우성입니다. 오늘도 경제 화두로 월요일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과학적 조사는 아니지만 주변에 계신 분들께 경제라고 하면 떠오르는 말 무엇인지 여쭤봤습니다. 대부분 돈이라고 대답하더군요. 네, 경제는 돈이라고 말해도 무리 없을 겁니다. 오늘의 경제 화두는 돈입니다. 사전에서는 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며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고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도 사용하는 물건. 하지만 현실 속의 돈은 사전에 정의된 것 이상의 힘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 돈의 어원을 돌고 도는 것이라는 말에서 왔다고도 보는데요. 머물러 고인 돈은 돈이 아니라는 반증도 될 것 같습니다. 경기부양책, 내수진작 참 어렵고 쉽지 않은 말들이 쏟아지는 요즘 풀어보면 돈을 좀 돌게 하자라는 말인 것 같지 않을까요?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여유로운 곳에서 조금 급한 곳으로 돌고 돌다 보면 정말 돈이 돈의 재구실을 하는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경제와도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돈, 한 바퀴 돌리면 굿. 실제로 이 돈이란 글자 뒤집으면 굿과 비슷한 모양이 됩니다. 주머니 두둑한 월요일 기원해드리면서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가장 빠른 증시 분석.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장이 마감하는 따끈따끈하고 아주 마음 졸이는 상황에서 증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SK증권 명동 PIB센터 김춘석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김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대통령까지도 이 증시라든지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 담화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하방 지지선마저 무너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던 오늘 상황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드디어 1900선이 깨져버렸는데요. 일단 1894.84로 이제 거래 시장이 끝났습니다. 네. 22.78포인트가 빠진 건데 퍼센트로 따지면 1.19% 정도 되고요. 코스닥 시장도 674.96 그러니까 마이너스 7.6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이것도 역시 1.11%가 빠진 건데 가장 컸던 것은 외국인들 매도세가 될 것 같습니다. 거래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4,170억 정도를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485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시장을 끌어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컸던 요인 자체로 보게 되면 이제 중국 시장하고 환율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중국 시장 같은 경우가 현재 시간대로서 지금 2.66%가 빠지고 있습니다. 아까까지는 한 3.9%까지 빠졌는데 약간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그 환율 자체가 이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1,210원에 지금 근접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있게 되면 가만히 앉아서 환차손을 입게 되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거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매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큰 폭이었는데 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5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1,200선 넘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환율이 증시를 끌어내리거나 이 움직이는 주범이라고 표현하니까 너무 부정적이긴 합니다만 주된 영향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펀더멘털 기초로 한 환율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1,130원에서 한 1,180원 정도까지 레인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경우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 자체를 보다 보면 결국은 중국 영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기도 하고 중국이 네. 우리가 가장 많이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게 많다 보니까 중국이 만약 이런 식으로 이제 경기 부진이 빠지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인식 자체가 지금 환율에 반영되고 있는 부분인데 중국이 저렇게 흔들려 버린다고 친다면 우리나라 환율도 그렇게 쉽게 돌아가긴 좀 어려울 거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정상화가 되지 않는다면은 당분간 우리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기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좀 안 좋은 생각입니다. 예. 좀 생각을 바꿔서 예전부터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출주였습니다. 네. 원화 가치가, 그러니까 달러 값이 비싸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이 수출주들은 사실 좀 가격 경쟁력도 생기고 긍정적인 실적도 있을 것이다 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비교해 봐도 될까요? 예전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이제 생긴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가장 단적인 예로 예전에는 이제 유가, 기름값이 하락을 하면 수입으로 돌아왔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새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는 게 기름값이 하락하면서 중동 산유국이라든지 여러 이머징 마켓 쪽의 나라들이
경기가 이제 둔화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수요가 줄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그게 크게 이익을 안 오는 부분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환율도 마찬가지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처럼 완전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면은 그 환율이 떨어지면서 원화 약세가 되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거꾸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도 많이 들어와 있는 양상이고요. 이런 양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런 어떤 환율 하락으로 인한 수혜 자체가 수출에 직접적으로 오고 있는 건 아니라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100% 다 적용이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 하락이 좀 많다 보니까 대표적인 수출주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이제 그 접근이 안 된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겠고요. 또 우리하고 가장 큰 경쟁 상대가 사실 일본이라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일본 옌이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일본하고 어떤 경합을 벌이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원화 가치가 약세를 가다 하더라도 크게 어떤 수혜를 입을 필요는 없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수출 관련주들을 마냥 좋게만 볼 수 없는 그런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엔화의 변동은 97년, 98년이나 2008년 우리 경제도 큰 글로벌 경제 위기의 여파를 맞았을 때마다 아주 중요한 요소였긴 했죠. 네.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종목별로는 아까 자동차 관련주는 조금 올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종목별로 좀 세부 분석해 주시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관련주, 이제 대형주 중에서는요, 자동차 관련주들만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하락폭이 좀 컸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찌되었던 이제 환율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보게 되면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 하고요. 네.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 쪽에서도 진단치약 쪽 이런 쪽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지난 금요일까지 가장 강했던 부분이 제약 바이오 쪽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어떤 돌아가는 순환의 양상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오후장 들어와도 대부분 하락으로 밀리긴 했는데 그 틈을 이제 치고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이제 백신 또 그리고 진단 치약 쪽이 좀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역시 순환매를 볼 수가 있겠고요. 시장이 만약에 이제 하락을 멈추고 돌아선다 한다면 이런 쪽에서 이제 또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종목이지만 모바일 게임주들도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어느 정도로 빨간색을 좀 띄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로엔을 비롯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도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개별 종목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지 어떤 종목군으로 움직이는 종목군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지금 시장 약세라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증시 분석이었습니다. SK증권 명동 PIB센터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경제 소식, 경제뉴스 브리핑. 네, 생생경제가 준비한 싱싱한 경제 뉴스입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 연결합니다. 최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증시 지금 여기저기 계속 입에 오르내리는 이야기이긴 한데 네. 지난주 전 세계 증시에서 5천조 원이 발음도 안 되네요. 5천조 원이 증발했다고요? 현실감이 좀 떨어지는 숫자이지요. 네. 5천조, 미화로는 4조 1,900억 달러 정도가 증시에서 증발했다고 합니다. 네. 새해 첫 주에 이 정도 돈이 사라졌으니 좀 안타까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가 전 세계 주식시장에 거래되고 있는 모든 종목의 시가총액 이걸 다 집계를 해봤더니 네. 지난 8일 금요일 기준으로 글로벌 시가총액이 60조 2,520억 달러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네. 주초에 64조 4,482억 달러, 미국보다는 약 4조 1,952억 달러 하나로 환산하면 5,033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2011년 8월 이후에 가장 주간 기록으로 가장 많은 감소폭이라고 하고요. 네. 이 영향은 가장 큰 게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이었을 테고요. 중국과 여파로 미국 증시도 같이 크게 좀 빠졌습니다. 중국의 시가총액이 일주일간 9,872억 달러, 약 1,184조 원이 사라졌고요. 요 기간 동안 미국은 1조 2,85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540조 정도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증시가 이제 하락을 하면서 주식으로 돈을 많이 갖고 있던 부호들의 네. 재산도 많이 빠졌는데요. 세계 400대 부호의 재산을 이렇게 추적을 해봤더니 일주일 사이에 1,940억 달러, 약
233조 원이 줄었다고 합니다. 작년 2015년 새해 첫 주에도 주가가 좀 빠졌었는데 그 당시에는 요 400대 부호들의 재산이 감소한 게 약 290억 달러였는데 이번에는 1940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존닷컴의 설립자인 제프 베조스가 주식 하락폭만으로 59억 달러, 약 7조 원이 허공으로 사라졌고요. 네. 멕시코 통신재벌 카를로스 슬림은 57억 달러, 또 빌 게이츠 45억 달러, 중국 최대 부호라고 하는 왕젠린 완다그룹 회장이 40억 달러, 패션 브랜드 자라의 창업자인 스페인의 아만시오 오르테가 34억 달러를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이것 빠져도 우리보다는 엄청 부자이니까 우려할 문제는 아니긴 한데 그렇죠. 주가도 빠지고 국제 유가도 큰 폭으로 좀 내려가고 있고요. 좀 금융시장에 대한 시그널은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뭐 수조 원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뭐 이분들이 속이 편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로 지금 주식이라든지 기업 가치라든지 경제 상황이 어렵다라는 걸 또 알 수 있는 조금은 먼 뉴스였습니다. 자, 무디스가 경고를 했네요. 북한이 붕괴할 경우에 한국에 거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사실 북한 붕괴가 우리에게도 좋은 일은 아니죠. 엄청난 악재긴 한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긴 한데 이거 신용평가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이런 것 측면에서 북한의 얘기를 한번 다룬 거고요. 또 네. 국제적인 신용평가 기관이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경고했다는 점에서 좀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무디스가 신용전망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북한 정권에 대해서 65년 이상 유지가 됐지만 최근엔 내부적으로 경제적 정치적 압박이 나타나고 있다. 갑작스러운 정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최근에 북한이 이제 수소 폭탄 실험을 했는데 이후에 한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에 대해서 북한이 다시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무디스는 판단하기를 북한이 외부 정보가 내부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은 내부 통치, 내부 제재, 내부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 정부가 좀 우려하고 있는 것의 시그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지정학적인 돌발 변수가 나타날 경우 직접적인 군사 대치보다는 북한 내부에 이런 문제들이 꼬여서 정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엔 당연하게도 한국에 크나큰 이제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렇죠. 그중에 무디스가 바라보고 있는 거는 금융 시스템과 한국의 신용 등급입니다. 이렇게 내부에서 북한이 무너진다 그러면 이거는 무질서한 통일을 가져오기 때문에 한국의 신용 등급에 직접적인 좀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디스는 이제 북한 경제에 대해서는 아주 허약하고 최근에 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주축으로 한 외부의 구호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런 걸 해결을 하려면 경제 개혁을 좀 해야 될 텐데 이 경제 개혁을 한다는 거는 그동안의 북한의 체제, 북한의 이념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선택을 할 수 없고 네. 또 결국은 이런 불만과 이런 내부의 모순들이 계속 커지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 이후 한국의 그 금융 시스템 또 이 국가 부채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될 텐데요. 2040년까지 통일 이후 한국 국가 부채가 134%로 급등을 할 것이고 GDP에 대해서는 뭐 한국 자료를 인용한 것이긴 합니다만 1.3에서 6.6%를 통일 비용으로 쓸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 철철 뭐 때마다 이벤트마다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국제 신용평가사에서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할 만큼이라고 하니까 조금 두려운 마음도 드는데요. 중국도 더 이상 편안한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중국 자체로도 좀 급한데 우리나라에 중국 위안화 예금도 급격히 감소했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아주 드라마틱하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감소하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네. 한국은행이 거주자 외환 예금 현황을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12월 말 기준으로 내국인 및 국내에 머무는 그런 외국인 또 외국 기업들 외화 예금 총액을 봤더니 585억 3천만 달러, 11월 말보다는 37억 달러 정도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됩니다. 이 중에 통화별로 미국 달러화가 472억 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중국 위안화가 18억 8천만 달러가 줄어든 46억 8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일본 엔화나 유럽 연합의 유로화 이런 게 33억 달러, 21억 달러 뭐 이런 정도 기록을 했고요.
이 중에 이제 중국 위안화가 말씀드린 것처럼 46억 8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감소한 폭이 좀 생각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네. 2014년 5월이 위안화 총액이 113억 달러였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를 했는데요. 네. 이후에 꾸준히 늘어서 2014년 9월에 203억 달러, 10월에 217억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작년부터 급격하게 좀 빠지고 있습니다. 2015년 1월이 187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8월에 106억 달러,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말에 47억 달러가 줄었습니다. 1년 사이에 140억 달러 정도가 빠졌기 때문에 감소폭이 예상보다도 상당히 빠르게 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됩니다. 중국이 워낙 요새 중국 주식시장이라든가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나타난 현상일 수 있겠고요.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이런 면에서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종 얘기는 이제 마무리하고요. 은행별로 네. 이 달러화 외화 예금을 어디가 가장 많이 갖고 있냐 이런 거 좀 살펴보면 네. 국내 은행이 461억 달러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외국 은행의 한국 지점이 123억 달러, 기업 중에는 기업이 509억 달러, 개인이 75억 달러 정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국내 예금이 보유되고 있는 돈이 빠져나간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경제 위기의 어떤 리트머스가 또 하나 될 텐데요. 앞으로 또 어떻게 추이가 진행될지도 반등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 뉴스 관련된 소식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은행에서 수수료를 인상하겠다. 즉 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수수료 비용이 늘어난다 이 소리죠? 그렇습니다. 이게 좀 이거 한번 오르면 이건 절대로 내려가지 않는 것 중에 하나일 텐데요. 네. 최근에 시중은행들이 수수료 인상 조짐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이 다음 달 1일부터 2월 1일부터 1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의 돈을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때 수수료를 1,000원까지 그동안 1,000원 받았었는데 이거 2,000원으로 이렇게 올리겠다고 하고요. CD기를 이용해서 10만 원이 넘는 돈을 이체할 때도 수수료를 8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네. 다른 은행들은 아직은 인상 계획을 구체화하지는 않았지만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조만간 인상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수수료를 한꺼번에 이렇게 올린 게 2011년 말 이후에 4년 만의 일인데요. 최근에 저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예대마진으로 은행들이 먹고 살고 있는데 예대마진이 점점 쫄아드니까 수수료 쪽으로 이렇게 눈을 좀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외국계 은행이나 지방은행들은 이미 수수료를 좀 올려서 한국시티은행이 작년 11월부터 수수료를 1,000원으로 새로 부과를 했고 광주은행이나 부산은행 이런 거는 기업들 또 신용조사 사업성 검토 이런 거 하는 데 관련된 수수료를 몇 년 만에 부과를 했다던가 수입 신용장에 대한 수수료를 새로 만든다던가 이런 수수료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있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예, 비면대면 은행까지 출시를 앞둔 마당에서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정책이 과연 박수를 받을지 혹은 이해를 받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장사를 하다가 급하면 잠깐씩 문을 잠그고 갈 수밖에 없는데 손님들한테 미안하죠.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아는 사람끼리 통하는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일제당 전립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네, 생생경제 3시 29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일부 포스코와 함께 있습니다. 자, 생생 퀴즈 오늘도 푸짐한 선물과 함께 하는데요.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에이수 생수 한 박스 드리고요. 사계절 겨울왕국 원마운트 스노우파크 티켓 한 쌍 선물로 드립니다. 정답 맞춰주실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스마트폰 앱 예스로 참여하시면 공짜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퀴즈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로또 복권입니다. 이것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무려 19주 동안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서 누적 금액이 세계 복권 역사상 최고 금액인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5,680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여러분은 1조 5,680억 원 당첨되시면 어떻게 쓰실 건가요? 쓰는 것도 일일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복권 판매소 앞에서는 몇 시간씩 줄이 이어지고 있고요. 국경을 넘어서까지 구매하고 있고 국내에도 보면은 구매 대행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당첨 확률이 3억 분의 1,
벼락을 맞을 확률보다 300배나 더 힘들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인기 있는 복권 중 하나로 미국 43개 주와 워싱턴 DC, 미국역 버진 아일랜드에서 연합으로 발행하는 로또식 복권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 하나 드리면 이것은 이름이 몸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손가락, 손목 등 근력과 힘을 키워주는 운동기구와도 이름이 같습니다. 자, 너무 어렵죠? 빠른 정답을 위하여 객관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탱탱볼, 2번 파워볼, 3번 슈퍼볼. 자, 정답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중소병원협회와 함께 간호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가족이나 간병인 대신 간호사로부터 간호를 받을 수 있는 포괄 간호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선 더 많은 간호사 인력이 필요합니다. 환자에겐 편안하고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고 환자 가족에겐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포괄 간호 서비스 제도. 간호취업지원센터에서 간호사 재취업 관련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1522-1755, 1522-175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삶을 위한 생생한 라디오 경제. YTN FM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생생경제 3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 바로 연말정산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는 15일부터 소득세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부터는 세제 관련한 각종 서류들을 종이가 아닌 온라인으로 송부를 하게 돼 있고요. 달라지는 점, 챙겨야 할 점, 또 이득이 될 건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연텍스 김영대 세무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가연텍스 김영대 세무사라고 합니다. 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실 뭐 이전에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긴 했는데 이번에 어떤 자료들이 수집돼서 저희가 그걸 이용할 수 있을까요? 연말정산 강소화 서비스는 이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인데요. 네. 근로자를 대신해서 이제 은행이나 학교 그리고 병의원 등에서 이제 영수증 발급 기관을 통해 홈택스에서 자료를 대신 수집 받아주고요. 그거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보험료나 의료비 그리고 교육비 그리고 많이 사용하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이제 자료를 정부가 대신해서 수집을 해주고 있고요. 그 밖에도 뭐 이제 주택 마련 저축 내역이나 기부금 내역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금융, 공공기관, 그 다음에 개인이 카드나 직불카드나 체크카드 혹은 그 현금 영수증을 사용한 것들은 전부 다 수집이 돼서 세금 정산의 자료를 활용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이런 자료들 때문에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물론 또 뒤에 내용은 짚어보겠지만 혹시 모르실 청취자분들을 위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이렇게 치시면 안내가 받을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네, 들어가셔서 개인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 정산에서부터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좀 하나씩 짚어보면 좋겠는데 먼저 인적공제 소득 요건 조금 변한다고요? 예, 인적공제라고 해서 이제 부양가족 등에 대해서 일정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을 제외하고 이제 나의 인적공제를 통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기존까지는 이제 소득금액이라고 해서 기준금액이 100만 원까지 소득을 발생하신 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했는데요. 네.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서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요건이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소득금액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증가돼서 근로자분들의 급여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00만 원 이하 분들이라면 네. 부양가족이나 배우자로서 다른 이제
기본 공제 대상자로 반영이 돼서 공제가 가능하게 되셨습니다. 예. 예전에는 혹시 뭐 부모님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는데 100만 원이 넘어서 모르고 공제를 했다가 나중에 막 뱉어내고 복잡해졌는데 완화됐다 이런 얘기고요. 함께 맞습니다. 거주하지 않는 부모님도 인적 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예, 원칙적으로는 이제 생계를 같이 해야만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배우자 및 직계 비속기나 입양자 같은 경우에는 별거를 하더라도 인적 공제가 가능하고요. 네. 부모님 같은 이제 직계 존속의 경우에는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를 하게 되어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예. 네. 자, 퇴직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인적 공제 대상이 됩니까? 기본 공제 소득 금액 요건은 원칙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만 가능하세요. 네. 그런데 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건 이제 종합 소득 금액, 그리고 퇴직 소득 금액, 양도 소득 금액을 말하고 있는 것이어서 퇴직 소득을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기본 공제 대상자로 반영이 되실 수 없습니다. 예. 자, 퇴직금 받는 부분도 말씀해 드렸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에 대한 공제 혜택 어떻습니까? 이제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 중에 이제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아니면 직불카드,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사용한 거에 대한 세액 공제가 가능하신데요. 네. 올해부터 달라진 부분이 이제 근로자 본인이 2015년 신용카드 사용 내역 합계액보다 네. 2014년 사용액보다 증가한 경우에 네. 본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시거나 신용카드 그리고 현금 영수증, 전통시장 사용 내역, 대중교통 등 사용 내역에 대해서 20%를 추가 공제할 수 있는 이번 이제 세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셔서 네. 작년보다 조금 더 사용하셨을 때는 20% 정도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초과였을 때 본인의 신용카드가 아닌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정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 추가 공제가 가능하신 부분이세요. 네. 자, 지난해 연말정산과 올해 연말정산 또 액 비교해 보시면서 하시면 예측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네. 청약저축과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 한도도 늘어난다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청약저축이랑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기 전에 2015년에 신규를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공제가 가능해지시고요. 네. 그 전에 작년 2014년도까지만 해도 그 납입 금액을 120만 원을 한도로 적용이 되었던 게 2배 늘어 4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공제된 금액 대해서 40% 세액 공제가 가능하게 되셨고요. 네, 지금 연결 상태가 조금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자, 바로 좀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료비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의료기관에서 또 역시 세무서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제가 얼마 의료비를 썼는지 이제 간소화 서비스에서 쉽게 알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 의료비 세액 공제가 얼마나 되는지는 좀 가늠하기 어려워요. 부양가족 조건이라든가 이 금액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의료비 세액 공제 같은 경우 이제 먼저 부양가족의 조건이라고 해서 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기본공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 연령에 해당하지 않거나 네.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네. 이들이 모두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세요. 네. 이 말은 기본공제 대상자는 나이 요건이나 소득 요건을 따져서 공제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네.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소득 금액이 공제 대상자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나의 역으로서 가능하다는 내용이시고요. 네. 네, 그리고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린다면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근로자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150만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5천만 원의 3%인 1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15%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시고요. 네. 예를 들면 4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네. 150만 원을 초과한 250만 원의 15%인 한 37만 5천 원 정도의 세액 공제가 가능하시고요. 네. 그런데 저희가 그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에서 3%만이 적용이 되시는 게 아니라 총 지출하신 금액의 700만 원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셔서 네. 5천만 원인 근로자 대상으로 보셨을 때는 본인께서 지출하신 금액이 850만 원이 초과하시게 되면 한도에 걸리신다는 거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계산하기가 복잡해지셨지만 이 네. 자세히 한번 오늘 저희 인터뷰 전문 뉴스가 YTN 네. 홈페이지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부양가족 조건도 조금은 완화된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 학원비 같은 것들도 있어요. 이런 교육비 세액 공제 이번 올해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교육비 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는 지출액의 15% 세액 공제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예, 취약전 아동의 경우에는 한 명당 3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15% 세액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네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초등학교 취약전 아동의 공제 교육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시고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급식비도 이제 세액 공제 대상으로 포함이 가능하세요. 네. 네, 그래서 또 기타 유치원에서 구입한 도서 비용도 포함이 된다는 점 같이 유념하시면 세액 공제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또 월세를 내는 근로자들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안내돼 있고요. 이 부분은 또 찾아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보청기나 콘택트 렌즈, 안경을 구입한 것들도 이번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제공이 되지 않는 몇 가지의 내용들이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이제 근로자분들이나 연말정산을 하시는 분들이 챙겨보시면 가장 좋은 부분이 이제 시력 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구입비 그리고 자녀분의 교복 구입비 아니면 보청기 구입비에 대해서는 1인당 50만 원을 한도로 해서 공제가 가능하신데요. 네. 이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한 서비스에서 자료를 수집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관련 기관을 통해서 영수증 등 증빙을 챙겨주신다면 연말정산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안경, 교복 직접 영수증 챙겨서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연텍스의 김영대 세무사였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 생활을 위한 시간. 경제 수사대. 네, 안전한 경제 생활을 위한 길잡이입니다. 경제수사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의 김상록 팀장 연결됐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범죄라는 게 꼭 자연 생태계나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업 금리 규제 공백을 틈탄 미등록 대부업자. 참 여러 방법으로 돈을 훔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대부업자를 영위를 하려면 이제 대부업법에 의해서 이제 시도지사에 등록을 해야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이런 이제 미등록 대부업자, 특히 통상 이제 저희가 사채업자라고 하는데요. 예. 이런 분들은 이제 등록 없이 영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금리 규제도 잘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더 문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 한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이자가 있는 건데 이 미등록 대부업자는 좀 다른가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됩니까? 네, 예전에는 이제 그 대부업법상 이제 최고로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34.9%가 최고 금리였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종전 이제 전년도 12월 말로 이제 규정이 이제 시조가 되면서 네. 현재는 이제 공백 상태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 금융 당국에서는 이제 대부업 정책 협의회 등이나 이런 당국에 통해서 이제 종전 이자율대로 이제 이자율을 받도록 네. 이렇게 지도도 하고 또 이제 그 문제가 있으면 현장 점검도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제 그 지도하고 있는데요. 네네. 미등록업자들은 이제 이런 틈을 타서 네. 자기들이 오히려 더 영업에 이제 불법적인 영업에 활용을 하려고 예를 들면 이제 그 서민들한테 이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한테 이제 금리를 높게 받는다든지 네. 예를 들면 대출을 해주고 또 어떤 재대출을 유도하면서 고금리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방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소비자들께서는 이제 주의하시라는 주의보를 이제 알려드린 겁니다. 예, 더욱이 등록돼 있지 않은 대부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위험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께 저도 이렇게 잘 아는 분야는 아니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에는 소액을 급하게 대출했더라도 이 이자의 발목이 잡혀서 굉장히 많은 돈을 갚거나 내지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요령은 있을까요? 네, 통상 일단은 이제 대출을 받으시려면 일단은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제도권 금융회사를 통해서 받으시는 게 네네.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가 않고 이제 어떤 급전이 필요하거나 그렇죠. 안 되는 분들도 있으니까. 안 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정상적인 이제 대부업체를 통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업체가 일단은 정상적인 업체인지 아니면은 이제 또 사회적 기업이라고 이제 이지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이지론이라는 데는 이제 어떤 이제 본인의 소득 수준이나 신용도에 맞는 이제 대출 상품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중개 네네. 사이트인데요. 네. 그런 데를 통해서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 네. 이런 이제 무등록 업체를 통해서 무등록 업체들은 주로 뭐 광고지나 아니면 뭐 전단지, 명함 광고 이런 것들. 예, 인터넷 등을 통해서 이렇게 서민들을 유혹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누구나 뭐 한도 없이 대출을 해준다든지, 뭐 신용불량이어도 대출이 가능하다든지. 저신용제도 대출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1시간 내에 대출해준다든지, 물론 대부 광고도 요즘에는 그런 광고가 있습니다만, 네네. 이런 상식 수준을 벗어나 이제 광고를 하고 있는 데는 이제 불법 행위를 이제 자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쪽은 이제 이용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자, 아까 뭐 이지론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내가 어떤 상황인지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대출 받아야 한다면 어떤 선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고 있다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작은 제가 그런 뭐 일반 대부업체인 줄 알고 돈을 빌렸는데 알고 봤더니 이런 불법 미등록 대부업자거든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일단은 미등록 대부업자라고 해서 일단은 이제 금리 제한이 이제 25%가 있었는데, 네. 이제 그 규정 자체도 지금은 이제 뭐 없어진 상태긴 하지만 어쨌든 최고 금리로 인해서 그 금리를 넘어가는 이제 고금리 피해를 보셨을 때에는 네네. 일단은 뭐 계약서라든지 이런 증빙 자료를 항상 이제 준비해 놓고 계셨다가 네. 그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하신다든지, 네네. 금융감독원 이제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가 있거든요. 네. 이쪽에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런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고금리 여부를 판단한 뒤에 이제 그거를 이제 가능하면 이제 돌려드릴 수 있도록 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과 제도 안에서 허용된 수준의 이자 이상에 대해서는 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물론 이제 법적 근거는 현재는 이제 공백 상태긴 하지만 네네. 사실상은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국민들의 이제 서민들의 피해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미등록 업체라든지 뭐 등록대부 업체라든지 이런 데 불구하고 일단 고금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뭐 저희가 적극 계몽도 하고 뭐 지도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방금 또 인터뷰 중에 말씀해 주셨지만 그 사회적 기업이랄까요? 한 번만 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회적 기업이라고 이지론이라는 한국 이지론이 있습니다. 한국 이지론. 네. 예, 한국 이지론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거나 네. 그 상담 전화를 하시게 되면 네. 이제 본인 이제 동의를 얻어서 신용도를 조회한 다음에 이제 그 금융회사라든지 맞는 대출 상품 네. 요거를 이제 소개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런 쪽을 통해서 이제 받으시는 게 확인을 해보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작정 뭐 전단지라든지 뭐 이런 데를 통해서 하시게 되면 뭐 계약서도 없을 수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본인이 어떤 이자 납부라든지 원금을 얼마가 갚았는지 이런 것들도 나중에 되면 이제 어느 일정 기간 시간이 흐르면 이제 기록이 안 남아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대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의 김상록 팀장이었습니다.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네, 추억의 옛날 코드가 잠시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생생 장바구니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맛있고 싼 제철 식품 무엇인지 한 주간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생생 물가 정보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장바구니입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시아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시아입니다. 네, 이번 주 물가 동향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는 파프리카와 방울토마토 가격이 좀 상승세입니다. 네. 파프리카의 경우에는 수요는 꾸준한 반면에 기온이 좀 낮아지고 일조량도 감소하면서 생육이 부진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출하 물량 감소로 가격이 오름세입니다. 네. 방울토마토의 경우에는 온실 재배를 하는 채소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서 난방비도 증가하고 또 착과량이 부진해서 출하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반면에 요식업소 수요는 또 꾸준했기 때문에 가격은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겨울에 채소가 비싼 건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런저런 요인들이 있군요. 반대로 조금 내린 품목들도 있을까요? 네,
네, 반대로 다다기 오이와 당근의 경우에는 좀 내림세고요. 닭고기 가격도 좀 내렸습니다. 네네. 이제 다다기 오이는 주산지인 상주나 고흥 등의 남부지방에서 출하량이 다소 증가했지만 이제 수요는 줄어서 내림세이고요. 네. 당근은 저장되어 있던 물량과 더불어서 제주산 겨울 당근이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공급 물량 증가로 가격이 내림세입니다. 또 전 국민이 좋아하는 닭고기의 경우에는 육개 사용 마리수가 전년보다는 증가해서 물량은 좀 많지만 이제 연말 연시가 지나면서 수요는 조금씩 감소했기 때문에 가격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치킨값도 조금 싸지면 또 네. 치맥하시는 분들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이번 주에 제철 먹거리 어떤 거죠? 네, 이번 주는 봄동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봄은 아직 멀었는데요. 그렇죠. 네. 봄동은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봄에 먹는 배추인데 네. 이제 우리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병이 농산물에도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봄에 먹어야 할 봄동이 11월 초겨울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후에 설 무렵부터는 이제 봄동이 더욱 맛있게 맛이 든다고 합니다. 네네. 이 봄동은 땅에 납작하게 붙어서 자라기 때문에 납작배추나 떡배추 등으로 불리고 있기도 하고요. 네. 더 좋은 봄동을 고르려면 속이 노랗고 잎은 싱싱하면서 또 너무 크지 않은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이 네. 봄동으로 요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별미가 또 탄생하게 되죠. 지금 뭐 경제 상황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마음의 봄을 찾고 있기도 하고요. 네네. 이 시간 되면 운행하시는 분들 또 직장인들 배가 살살 고파올 때거든요. 그렇죠. 봄동 요리 저도 입에 침이 고이는데 어떤 요리가 있습니까? 네, 보통 봄동으로는 이제 겉절이 김치 많이 해 드시고요. 그렇죠. 네, 이제 살짝 데쳐서 된장에 버무려서 먹어도 맛있고 또 데치지 않고 살짝만 씻어서 식초나 고춧가루, 간장과 간을 해서 버무려 먹어도 정말 맛있는 밥 반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봄동은 저도 좀 좋아하는 편이고 만들어도 네네. 봤는데요. 네. 간과 양념이 많으면 안 됩니다. 이 싱싱한 채소의 맛을 직접 느껴야 되는데 네. 양이 많아서 또 보관해야 되는 방법도 있다고요. 네, 이제 많이 좀 구매를 하셨으면은 보관도 중요한데요. 이제 네. 수분이 증발되지 않도록 비닐팩에 잘 밀봉을 해서 냉장 보관하시면 되겠고요. 네. 또 영양 성분으로 이 봄동이 비타민 A와 칼륨, 인 등이 풍부하기 때문에 빈혈이나 동맥경화 예방에 효과가 좀 있는 채소입니다. 네. 이번 주에 봄동 한번 요리해 먹으면 어떨까요? 뭐 마음의 봄이라도 좀 빨리 당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요리 소개해 주실래요? 네, 그 방금 소개해드린 봄동도 좋고요. 일반 배추 사용하셔도 되고 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좀 내려가고 있는 닭고기. 네. 이용해서 이제 훌륭한 요리 하나 탄생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네네. 바로 매콤한 중화풍 배추 닭볶음입니다. 중화풍의 배추 닭볶음. 네. 네, 그렇습니다. 이 배추 닭볶음은요, 매콤한 양념이 좀 입맛을 당기기도 하고, 또 아삭한 배추가 맛있는 식감까지 줘서 제법 근사한 식사 메뉴도 될 수 있고, 안주로도 손색 없는 메뉴인 것 야, 같습니다. 안주만 눈에 들어오네요, 정말. 네. 자,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배추 닭볶음. 네, 요즘 이제 쿡방이 좀 대세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같이 만들어보면서 레시피 소개해드리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아쉽지만 같이 상상해보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우선 주재료는 닭고기와 배추이고요. 네. 양념장으로는 마늘, 건고추, 페퍼론치노, 그리고 생강가루, 굴소스 등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마늘은 얇게 써시고요. 배추와 닭고기 안심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놓으신 후에 요리 시작하시면 되겠는데요. 네네. 이제 팬에 기름 조금 두르시고 마늘과 건고추를 볶아서 향을 내신 다음에 네. 닭고기를 볶아주신 후에 이제 제가 좀 이렇게 효과음도 넣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예, 네. 닭고기가 좀 익었다 싶으면 배추도 함께 넣어서 볶아주시면 배추를 됩니다. 가장 마지막에 넣어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배추가 숨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미리 양념장을 이제 만들어 놓으시고 배추를 볶으시면서 숨이 죽은 후에 네. 굴소스, 올리고당, 또 생강가루, 맛술 등을 넣은 양념장을 넣어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좀 네. 간단한 편이죠. 뭐 음식을 평소에 하시는 분들은 간단할 것 같고요. 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들어도 모르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해드리면 닭과 배추가 주인공입니다. 네. 그런데 이 주인공들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려면 일단 프라이팬이 필요하시고요. 그다음에 양념으로 마늘, 건고추, 페퍼론치노. 페퍼론치노가 뭘까요?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을. 페퍼론치노는 자세하게는 설명 저도 못 드리겠지만 고추 네. 양념의 역할을 하는 네네. 외국산 재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강가루, 굴소스 등을 이제 만들 수 있는데 양념을 먼저 향을 낸 다음에 닭고기를 넣어서 충분히 익히고 네. 마지막에 배추를 넣어서 완성을 시키면 된다. 근데 네. 여기에 저는 좀 저만의 방법을 하나 더 얘기를 드린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마지막에 올리브유와
청양고추를 갈아서 이렇게 분쇄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섞어서 한번 쫙 뿌려주면은 매콤하면서도 좀 향긋한 풍미가 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따로 듭니다. 제품이 이렇게 있나요, 그게? 아닙니다. 제가 집에서 해먹는 방법인데요. 그러시군요. 네네. 예. 그리고 생강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감기라든지 여러 질병 예방에도 좋으니까 참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보다 더 저렇게 사족을 더 많이 붙였네요.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에도 맛있고 또 유익한 생활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농수산식품공사의 김시아 대리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장사를 하다가 급하면 잠깐씩 문을 잠그고 갈 수밖에 없는데 손님들한테 미안하죠.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아는 사람끼리 통하는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일제당 전립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네, 생생경제 이제 4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퀴즈 정답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퀴즈보다 방금 한 인터뷰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닭값이 내려도 치킨값은 내리지 않더군요. 네, 또 닭을 팔아서 치킨을 파시는 분들의 마음은 또 다르겠지만 닭값도 조금 내리면 안 될까요? 오늘 퀴즈 정답은 파워볼입니다. 미국식 로또 복권. 지금 1조가 넘는 돈이 당첨금인데요. 3515님. 그 많은 돈을 다 어디서 씁니까? 조금만 쓰고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저희가 정답으로 뽑아드리지 못했습니다. 자, 파워볼 정답 맞춰주신 분들 알려드릴게요. 1725번님, 2번 파워볼. 저는 당첨되면 빚 갚고 도움 주고 애들 피아노 사주고 싶네요. 많은 분들의 소소한 마음이 같을 것 같습니다. 9139 휴대폰 뒷자리 쓰시는 분, 파워볼. 꿈 같은 이야기네요. 용꿈과 돼지 꿈을 한 번에 꿔야겠어. 예, 용과 돼지가 동시에 꿈속에 나타나면 용이 돼지를 잡아먹지 않을까요? 예, 쓸모없는 얘기였지만 내일도 꿈 같은 생생경제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경제 이야기, 주머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